자, 이제 2020 기출 해설 강의 우리 지방직 9급 그리고 서울시 9급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 시간에 전체적인 분석도 해드렸고요. 문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항상 시험 문제라는 것은 하나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답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답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하고요. 또는 이미 검증된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아니면 의아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불만이 생겨서도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정답, 확실한 정답이라는 생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 사고의 객관화, 정답의 객관화,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플러스 더욱더 성장하고 계단처럼, 층계처럼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문제 5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민복의 그 셈이라는 시는 2005년도에 생소하고 낯선 시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패턴상 그렇듯이 낯선 시가 나와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는 쉽다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문제는 쉬운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어디서의 힌트가 있느냐, 바로 선택지에 힌트가 있더라는 것이고요. 특히 낯선 시일수록 문제들은 대부분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많아요.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맞는 것이 3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힌트가 돼요. 맞는 것 3개와 틀린 것 하나, 그 틀린 것은 확실히 틀리다, 전혀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시 자체가 나오게 된 굳이 근거라면 한민복이라는 시인은 원래는 좀 생소해 보이긴 하지만 EBS에 수록되어 있는 시 사과를 먹으며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쓴 시인이다 보니까 EBS에 수록되어 있는 한민복이라는 작가의 낯선 시를 주었을 뿐 그 자체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또 우리 문학 시간에 있지만 제목은 99% 좋은 말이라고 했어요. 이별의 시, 슬픈 시 이런 거 빼고는 그 샘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시는 샘물. 우리 같으면 우물물도 있고 여러 가지 샘물도 있듯이 정말 이웃들과의 공유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선지에 사실 거의 다 힌트가 있잖아요. 샘을 매개로 해서 공동체의 삶을 표현했고 그 공동체의 삶이 이웃 간의 정감 어린 분위기며 이웃 간의 배려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지금 과거 시제는 시제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서술어에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샘물을 나눠 마시면서 좋았다는 거구나 정도로 힌트로 삼자는 거죠. 자, 시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긴 것을 산문시라고 하죠. 원래 우리는 박두진의 해라는 시, 이런 시가 산문시, 서정주의 신부라는 시, 이런 게 이제 산문시가 있는데요. 산문 같은데 나름은 운율이 있는, 보통 이런 산문시에서는 가군, 즉 서술어의 일부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반복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이번에 시제 한번 확인할까요? 길이었습니다, 있었지요, 먹었지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풍겼지요, 이런 게 누가 보아도 과거 시제이며 예전에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것은 내 가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너의 집, your house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구의 집이 하나의 샘물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했다, 뭐 이런 거예요. 시골에서는 향약이라고 하듯이, 두레라고 하듯이 서로 도와주고 공동체 의식 이런 게 당연히 있는 거라고 예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왔었던 거니까요. 자, 그리고 구어체라는 4번도 말로 하는 문체를 구어체라고 하잖아요. 내용에 보니까 뭐뭐 했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요라는 해요체를 쓴 것도 물론이거니와 했구라는 거는 사실 우리 문법에는 안 맞죠. 뭐뭐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했고요 이런 거는 문법에는 안 맞아요. 그냥 입에서 입으로 말하는 말로써 하는 구어체, 글로써 하는 문어체라고 했을 때 구어체로서의 정감 어린 그런 분위기를 표현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바로 정답 3번에 공감각적 이미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실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감각을 섞은 것,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죠. 감각이 전환하고 이동해야만 공감각이라고 했어요. 흔히 말하는 믹스, 섞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특히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처럼 종소리라는 청각을 푸르다라고 시각화한 청각의 시각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결국 공감각적 표현. 정재용의 향수에 나오는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고 하는, 즉 황소의 금빛 울음이라는 말에서 역시 청각의 시각화. 어떤 게 우선이냐, 앞에 있는 게 먼저라고 했잖아요. 청각을 시각화하면 청각의 시각화, 시각을 청각화하면 시각의 청각화처럼 방향성도 물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약간의 함정이라면 미나리광에서는 미나리가 푸르고의 시각이 한 번 있을 뿐이고
뒤에서는 감자는 잘도 썩어 구린내, 냄새니까 두 번째 후각은 되죠. 하지만 이것이 두 개가 따로따로 있을 뿐이죠. 시각 따로, 후각 따로라고 하는 끊어서 나열한 것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감각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각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걸 그냥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복합심상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의 심상이 그냥 함께 있는 거잖아요. 저랑도 했어요. 문학 시간에. 둥기둥 줄이 울면 청각, 초가삼간 달이 뜨고 시각 같은 정환영의 조국이라는 현대 시조에서 나온 구절들, 아니면은 정철의 관동별곡의 폭포에 대한 것을 주관적으로 묘사하기를, 폭포를 보니까 들을 때는 우레러니, 우레소리 청각, 보니까 하얀 눈과 같더라 시각. 이렇게 만폭동 폭포의 장관을 복합심상, 복합감각을 통해서 표현한 거는 있었어요. 그것을 공감각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구체적인 선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예를 들어 뭐 역설법이다, 반어법이다,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선지들은 직접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일반화된 보편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결과적으로 앞에 공감각적 이미지는 틀렸고요. 이웃 간의 배려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뒤에서는 그냥 샘가의 모습을 말한 구체화, 샘가의 감각적인 것이 그냥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지 또한 이 이미지 자체에서의 또 배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웃 간의 배려는 따로 배려, 순번이 있으면 양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이 있으면은 그래요, 먼저 물 길러. 우리가 집 같으면 화장실이 하나일 때 그렇게 해요. 가족들은 많은데 화장실이 하나면은 대부분 뭐 옛날에는 뭐 아빠 먼저 가시고 막 또 아이들도 학교 가야 되니까 하고 이런데 또 급할 때는 아빠 나 먼저 갈게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순번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해해 주었다. 뭐 이런 건 이웃 간의 배려가 돼요. 하지만 공감각적인 거하고 배려하고는 또 맞지도 않았고요. 공감각도 없었습니다. 자, 생소한 시, 낯선 시였을 때는 선지를 보고 선지에서 정확하게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혼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감각은 문학 이론, 지식과 관련이 됐고요. 자, 6번 주장입니다. 뭐 엄청 쉬웠고요. 결국 주장, 적절하다.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중간 이후에 답이 있다. 이렇게 하면 99% 맞습니다. 정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요. 결국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던 단어가 능동적, 적극적, 마지막에 능동적이란 단어가 키워드로 보입니다. 다른 생물체들도, 사람을 제외한 동물들도 그랬고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인류학자가 이야기했던 도전과 응전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도전에 적절하게 응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룡처럼 도전에서 응전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멸종하는 겁니다. 기린처럼 목이 길든지 아니면 다른 곤충들이 색깔을 변하는 우리 카멜레온처럼 변하면서도 적응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추워요 그러면 따뜻한 옷을 입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이외에도 무기도 사용하게 되면서 음식도 저장하게 되면서 적절하게 응전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저 순응하는 것,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주장이다, 주제로 주었다라는 이야기겠죠. 또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하는, 그것을 지문 속에서는 개변 이런 말도 썼어요. 환경에 고치는 것, 변하는 것 이렇게 말이죠. 누가 보아도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답이면 주제에 빨리 풀고 넘어가야죠. 제일 우리가 많이 공감하는 사실적 사고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중학생도 풀 수 있고요.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하거나 검토하거나 괜히 의심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문제 7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활용형이 옳지 않은, 그래서 어문 규정 문제다. 이렇게도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 또 넓게는 문법이라고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활용이다 보니까 문법 플러스 어문 규정과도 관련이 되기는 하는데,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었더니 1, 2번이 같고 지금 3, 4번이 같은 기본형에 관한 겁니다. 자, 원래 1, 2번을 기본형으로 보면은 머무르다라는 기본형의 줄임말이 머물다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의 기본형인데 본말과 그리고 준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대신에 준말, 본말이라고 하는 것의 이론을 여러분이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특히 용어는 준말, 본말은 모두 활용할 때 같긴 하는데 딱 하나가 달랐어요. 모음 어미가 준말에 올 수 없었죠.
즉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별해 봅시다. 만약에 자음어미라고 하면 머무르고, 머물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물론 는을 붙였을 때는 머무르 는을 붙이고 얘는 머무 는을 붙이면서 리을이 탈락되기 때문에 리을과 의가 함께 올 수 없는 형태라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다르다고 했어요. 모음어미가 올 수 없는 준말이라면 얘는 르 불규칙이기 때문에 의는 없어지면서 리을 생겨서 머물러라고 활용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르 불규칙, 어간이 변하는 르 불규칙 활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머물다를 기준으로 머물어처럼 준말에는 모음어미가 올 수 없다. 준말에는 모음어미가 올 수 없다. 알겠죠? 야의 하나의 완벽한 이론이어야 돼요. 한 번만 다시 해드릴게요. 준말에는 모음어미가 올 수 없다. 알겠죠? 용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비슷한 예가 지금 3, 4번하고도 또 나온 건데요. 3번도 크게 보면 본말은 서투르다가 있고요. 이것의 준말은 서툴다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해볼까요? 준말에는 모음어미가 올 수 없다. 어때요? 즉 자음어미가 오면은 문제가 안 돼요. 서투르고, 서툴고 이런 거는 다 돼요. 서투르게, 서툴게 이런 거 다 돼요. 하지만 이제 모음어미 붙입시다. 역시 똑같은 방식의 르 불규칙인 서툴러. 하는 일이 서툴러. 이렇게 하는 건 누가 보아도 될 수 있는 르 불규칙 같습니다. 하지만 준말에는 모음어미가 올 수 없다라고 했으므로 여기에 서툴어라고는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서툴어, 서툴은 이런 것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애들의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르 불규칙과 관련된 활용. 따라서 오르다, 올라, 모르다, 몰라, 다르다, 달라. 아까처럼 우리 문제 1번에도 나와 있었는데 예의가 바르다, 예의가 발라. 곧바르다, 곧발라. 올바르다, 올발라. 우리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런 게 르 불규칙이라는 활용. 그리고 또 어문 규정 포함하면 준말은 모음어미가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서두르다라는 것도 있죠. 서두르다에 서둘다, 서둘러는데도 서둘러 안 되죠. 디디다의 준말인 딛다를 기준으로 하면은 발을 딛고 딛는 발을 헛디디고의 줄임말, 헛디디어의 줄임말인 헛디뎌 이런 건 돼요. 하지만 헛디더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어요. 발을 디뎠다 안 돼요. 준말은 모음어미가 올 수 없습니다. 100%. 자, 결론적으로 바로 정답 1번이 그런 거였어요. 머물다의 용언의 활용의 준말에 모음어미, 어가 왔기 때문에 모음어미라는 건 알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머물었다는 올 수 없고요. 고친다면 머물렀다로 가야만 머무르다의 줄임말, 그러면서 머무르다의 활용을 한 거죠. 줄임말이 아니라. 그래서 르 불규칙의 사례로 고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머물었다는 틀리고요. 머물렀다로 고쳤습니다. 반면 나머지는 머무르면서의 자음어미 올 수 있고요. 서툴다에서 리을이 탈락한 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서툴은 이렇게는 안 된다고 했어요. 어간 리을 받침의 의가 같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거칠은, 부풀은, 시들은 하는 것들이 나르는 새 이런 게 안 되는 거 워낙 흔한 거라서 서툴은 안 됩니다. 땀에 절은 옷 안 된다고 했어요. 땀에 전 옷이니까요. 리을 다음에 의는 올 수 없어서 리을이 탈락하면서 서툰이 된 겁니다. 역시 서투르다의 무로라는 연결어미를 지금 두 개 쓴 것이 같은 방식이죠. 본말은 자음어미, 모음어미 다 와요. 본말은. 하지만 준말에 대해서는 모음어미가 올 수 없는 용언의 활용이었습니다. 르 불규칙과도 관련이 되고요. 자, 그래서 3번에 서툴은 원말처럼 쓰면 가능할 것이고요. 서툴므로 머물면서 이런 게 다 가능하겠죠. 준말, 본말의 형태가 가능할 때가 있고 모음어미가 올 수 없다라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이것을 과연 고난도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상위권들은 고난도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자가 안 되거나 성어를 못 외웠다면 틀릴 수 있었겠죠. 자, 문제 의도에 의하면 A사의 상황이라고 했고요. 원래는 되게 좋았었나 봐요. 업계 1위였나 봐요. 하지만 한때 업계 2위로 밀려난 후에 이제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다시 1위 자리를 빼앗았다라는 거니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빼앗긴 땅에 다시 쳐들어감,
빼앗긴 땅에 다시 쳐들어가는 것을 정답 2번의 권토중래라고 합니다. 삼국지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고요. 한자로 보면은 흙을 말면서 다시 쳐들어갔다라는 이야기죠. 올레자를 썼으니까. 그래서 흙을 말면서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돌돌말권이라고 했어요. 돌돌말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책을 말다, 종이로 된 책을 마는 건데요. 이게 흙을 말았다는 것이 흔히 우리가 표현하면 박차를 가했다라는 거죠. 말을 타고 가면 흙먼지 일으키고 가기 때문에 흙을 말면서 다시 빼앗긴 땅에 쳐들어갔다. 이게 원래 뭐 삼국지에서도 보면은 장비가 막 술 먹고 막 성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 적의 공격을 받아서 막 도망쳐. 그러면 분하다. 그럼 유비는 막 혼내. 이놈의 자식 너 술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다시 공격하자. 그래서 다시 성을 되찾는 이런 군응할 거에서 영웅들이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위촉어에 자기 지역을 차지하고 또 빼앗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한자성어로 잘 활용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권토중래 비슷하지만 성격으로 우리가 자주 활용되는 것은 이를 깨물고 속을 썩이는 절치부심하거나 이제는 일패도지 여지없이 패하여 일어설 수 없거나 그래도 칠전팔기하듯이 백절불굴의 마음으로 도전해서 다시 찾아오든지 이런 식의 우리가 성어들을 실제 삼국지 관련 성어로 저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권토중래 여러분은 친숙한 성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자로는 돌돌말권, 손으로 돌돌 말아뜨기, 채권자가 들어있고요. 말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 토끼 이야기 그리고 사냥개 이야기 동물로도 이게 이제 삼성 적성 시험에서도 기출문제로 등장하는 동물은 뭐 이런 걸로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잘 아는 것처럼 토끼를 잡고 나면 이제 토끼를 따르던 사냥개가 필요 없어지다 보니까 사냥개를 삶아서 죽여요. 사실 말도 안 되죠. 사냥개 한 마리 토끼 잡았다고 죽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야박한 세상의 인심을 토사구팽, 맨 마지막 글자 삶을 팽자를 써서 팽당했다, 버림받았다, 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자, 3번도 우리 독서 이야기죠.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이제 채권자가 있고요. 이거는 돌돌말권이라고 했습니다. 한자로는. 그래서 늘 책을 가까이 한다. 저도 이미 뭐 굉장히 강조했던 성어이고요. 도마 안중근의 이야기,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할 때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늘 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 자, 내 눈에 물대기 아전인수, 반대인 역지사지와 함께 늘 두 개 강조했던 또 처세입니다. 자기중심적이냐 아전인수, 그러나 이타적이고 남중심을 남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는 흔히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한글 없이 나왔지만 한글로 바꾸어 드렸고요. 정답은 권토중래였습니다. 한자성어 8가지 유형으로 미리 공부했었고요. 한자성어 최소 400개 이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자, 9번으로 가는데요. 자, 오늘 두 번째 문제 유형 주장으로 적절하다. 계속 사실적 사고라고 했어요. 오늘 똑같이 적용합시다. 정답은 두 번째 단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진짜 우리가 뭐 두 갈식이라서 첫 단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99%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단락이 두 개잖아요. 그리고 주제로 적절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물론 처음부터 시작은 되었어요. 과연 복제품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예전에는 복제가 되게 가치 없다. 손으로 직접 그려야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도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들어야 좋긴 하죠. 근데 예술에서 사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진 같은 경우는 찍으면 그냥 똑같은 거니까 가치가 없다 이렇게 순간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흔히 말하는 인화에 대한 농도에 따른 명암에 따라서 더 가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복제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흔히 앞에서는 통념이 나왔잖아요. 통념이 나온 다음에 비판을 한 거죠. 통념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통념 반박형이라는 것은 주제는 마지막에 있겠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결국 예술적 속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변형을 한 거기 때문에 복제품이라고 부정적으로 단정해서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자, 일단은 두 가지의 단어는 꼭 있어야 되겠죠. 복제본이라는 단어와 예술적 특성이라는 말이. 물론 예술적 속성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고요. 마지막에 예술적 속성. 결국은 우리는 속성이라는 말이 특성이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 이론 시간에 첫 시간에 했던 거예요. 언어의 특성 이런 거 하면서 특성, 특징, 성질, 성격, 속성, 성향, 본질.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같은 말 나야 되잖아요. 예술의 특성이 뭐냐? 예술의 속성, 특징이 뭐냐? 같은 말인데요. 복제품도 다 가치가 있더라.
그러한 예술적 특성을 담보할 수 있다. 담보라는 것은 맡아서 보증한다 이런 말인데요. 보통 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다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술적 특성을 뭐 보증할 수 있다. 맡았다 이런 표현 자체가 담보란 단어는 지문에 없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실적 사고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비문학이 그래도 8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이런 주제 문제는 틀릴 리가 없다고 봐요, 여러분. 또 빨리 풀 수 있는 시간, 속도도 중요하고요. 자, 10번 고난도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한글이 없다라는 것 때문이고요. 비슷비슷한 단어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 이제 한자 중에 이렇게 쓰는 한자를 버릴 기라고 합니다. 자, 버릴 기자에 들어가는 단어들을 여기에서는 최대 3개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 한글로만 쓰더라도 육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투기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폭이라는 단어까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조직 같은 거 어떤 것들 원래 회기 안에 있었는데 아예 그 안에서 버림받았어요. 폐기했어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보니까 각각의 단어를 확인해서 맞는 건 하나밖에 없었고요.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불법 쓰레기, 뭐 투기, 금지 이런 거 하잖아요. 쓰레기는 던질 투자, 야구에서 던지는 사람은 투수, 치는 사람은 타자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던질 투자에 버릴 기자, 던져서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휙 던져서 버리는 거. 그래서 불법 투기, 쓰레기 불법 투기라는 말 자체가 아예 오늘 단어에 제가 언급하는 게 2어절, 3어절로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면 당연히 벌금을 내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투기 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맞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1번은 가수가 되려는 꿈을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한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하다. 그래서 여기에 어울릴 수 있는 단어인 포기가 여기에 4번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한자로 보면은 던질 포자, 버릴 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던질 포자, 손으로 던졌잖아요. 던질 포자, 버릴 기자.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휙 던져두는 거. 그냥 막 버려두는 거. 성공의 반대는 뭐라고 했어요? 포기라고 국어적으로 말을 합니다. 정의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성공의 반대는 실패인데 성공의 반대는 포기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단어의 위치가 바뀌었고요. 자, 두 번째는 반려견들이 버려진다 그랬으니까 반려견을 버린다. 역시 남길 유자를 포함하여서 버릴 기자가 이제 들어가니까 남겨두고 버리는 것. 그냥 버려두고 남아있는 것 이런 것들을 유기동물이라고 역시 이야기하죠.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에 유기동물이라는 게 생각이 나죠. 함께 가는 것은 반려견이고요. 이웃과 우리 사람들과 함께 동반자처럼. 자, 그러나 버림받은 동물 그것이 유기동물. 이때 남길 유자가 되면은 뭐 물건을 남기면 유품, 재산을 남기면 유산, 말을 남기면 유언이 되잖아요. 물건이면 유물이 되는 것처럼. 자, 이렇게 모두 포함하여서 남길 유자에 버릴 기자 유기입니다. 자, 마지막은 딱 하나, 지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이때 버린다라는 말 자체가 앞에 습관인데요. 습관을 너 이제 완전히 뿌리째 뽑아서 고쳐야 돼. 근절해야 돼. 이 근절이라는 것이 원래는 뿌리 근자 꺾을 절자이기 때문에 보통은 뭐 황금 만능주의 사치풍조를 뭐 근절하고 이런 것들을 막 근절해야 되고 잘못된 것들을 막 버려야 된다고 뿌리째 뽑아야 된다고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뿌리째라는 우리 맞춤법 포함하여서 뽑아 없애는 걸 근절이라는 문맥에는 가장 이게 적절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정답이 아닌 3개의 단어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예문이 되겠고요. 나머지를 그대로 위치에 따라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자, 1번에 꿈을 뭐 한다고요? 포기하고. 물론 3번은 지금 투기로 제가 지금 여기 고쳤고요. 한글로. 여기는 포기. 그 다음에 버려지는 반려견 유기동물, 유기된다. 그리고 그런 지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근절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자, 언급했던 것처럼 시작은 이 버릴기라는 단어와 주로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버릴기에 해당하는 단어 포기 아니면은 유기, 그 다음에 또한 더불어서 투기라는 단어까지 쓰레기는 투기 이렇게 한글 없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읽을 수 있고 또한 문맥에 맞는 어휘를 정확하게 그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1번 고쳐쓰기입니다. 크게 어렵진 않았다고 보는데요. 소재 리셋 증후군이래요. 리셋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버튼만 누르면 다시 리셋,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치열하지도 않고요. 그냥 뭐든지 새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약간 너무 즉흥적일 가능성도 있는 리셋 증후군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지금 어휘부터 문장의 위치들,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들, 접속어까지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연습했었어요. 대비 많이 했었고요. 자, 그런데 정답 1번을 보면, 자, 불필요한 이중 표현 우리 충분히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는 첫 번째 되어지다, 이해되어지다, 간주되어지다, 용서되어지다, 허락되어지다, 허용되어지다 100% 틀리는 거. 두 번째는 피동사에다가 바로 다시 피동이 드는 보여지다, 잊혀지다, 잡혀지다, 믿겨지다, 풀려지다, 나뉘어지다, 뭐뭐라고 불려지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중에 피동이었던 것 아시죠? 자, 그런데 꽃펴지다라는 것도 보니까요. 원래는 꽃피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꽃핀 것은 뭐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는다라고 하듯이 그것을 골라서 딱 우선으로 정하는 게 꽃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무엇으로 꽃핀다라고 하는 것이 이히리기가 들어간 피동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지다가 들어갔으니까 이중의 피동 맞네요. 그런데 고친다면 꼽고라고 고치라고 했지만 꼽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꼽고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원래 꼽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꼽다라는 거죠. 최고로 꼽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꼽다라고 하는 것이 골라서 지목하다. 어떤 인물을 꼽았어요. 이런 거 하잖아요. 인물을 꼽다. 이런 것들이 목적어와 함께 일반적으로 쓴다는 거지. 무엇으로 꼽았어요. 이 요리를 최고로 꼽았어요. 이렇게는 말하기도 하는데 목적어와 함께 원래 필요해요. 그러니까 꼽고를 넣으면 여기 목적어 없잖아요. 인터넷 증후군이 다시 리셋 증후군이 인터넷 중독의 유형으로 꼽고 있다 안 되죠. 꼽고 있다 안 되고요. 꼽히고 있다라고 고쳐야죠. 피동에 한 번은 쓸 수 있지만 아예 피동 없이 그냥 동사로 타동사의 형태로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히리기를 쓰는 피동 한 번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위치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겠어요? 즉 용어잖아요. 개념.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은 그러면은 리셋 증후군이 나온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표현에서의 비유적 표현인데요. 막다른 골목으로 몬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 쥐를 고양이가 막 몰아서 궁지에 몰아넣을 때 우리가 막 북한을 너무나 궁지에 몰아넣지 말자. 햇볕 정책을 쓰자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자, 그럴 때 쓰는 말이고. 하지만 뒤에 보니까 관계를 쉽게 끊는다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리셋 증후군이 그런 거죠. 다시 하면 돼. 다 새로운 사람 만나면 돼. 너 다 필요 없어. 그냥 끝. 이렇게 바로 칼로 물을 자르듯이 단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을 관계를 쉽게 끊다와 연결하니까 비유적 표현 고치면 되겠고요. 자, 리을에서의 접속어 이와 같이. 그럼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의 내용처럼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인 결과의 내용이었으므로 인과관계의 인 그러므로 따라서로 고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리셋 증후군은 쉽게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판별하기도 어렵고 진단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방, 관심, 대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앞에 원인, 뒤에 결과이군요. 접속어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그러므로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인 줄 알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말이니까. 인과관계 접속어 3개,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하는 것은 모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11번에 네모의 고쳐쓰기라고 하는 제가 예상했던 쓰기 영역의 문제 유형이었으며 특히 문법과 관련된 어법과 관련된 꼽혀지고 꼽히고 꼽고 이 3가지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꼽고는 무엇을 꼽다, 그 인물을 꼽다, 이 음식을 꼽다, 최고로 꼽다 이런 거 한단 말이죠. 하지만 내용에 보니까 꼽히고 있다 하는 피동에 한 번은 가능하지만 꼽혀지고는 이중의 피동이었다라는 거. 번역 뒤에 피동 표현 말이죠. 그래서 꼽히고로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며 자 12번 이게 이제 고난도였다고 했지만 힌트가 이 안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의인화하고 있는 사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전, 고려시대 때에 우리는 가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신라시대라면은 설총의 화왕개처럼 꽃을 의인화했던 모라는 화중왕이요 하면서
백동은 할미꽃이며 간시는 장미꽃이며 이런 것들로 의인화된 사물도 가능합니다만 주로 고려시대 때 장르 중에 의인체 소설, 뭐 소설까지는 아니지만 의인체의 소설 같은 걸 고려시대에는 가전 또는 예전에는 다 가전체 소설이라고 했었거든요. 자, 힌트가 여기에 많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힌트는 첫 번째 성은 저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종이저라는 한자예요. 일단 나무 재질로 만들었다는 거겠죠. 나무를 얇게 나무 껍질을 펴서 거기에 글씨를 쓰고 그런 게 바로 종이의 출발점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갑골 문자도 그러했던 개념처럼 거북이의 등껍질에 새긴 것처럼 말이에요. 자, 어쨌든 닭종이 저자, 종이저이기도 하고요. 자, 또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얗다라는 설정이 많이 나오는 흰 종이를 지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또 무의는 좋아하지 않고 문사와 더불어 논다. 당연히 문방사우라고 이야기하듯이 붓, 먹, 벼루, 종이라고 하듯이 문인들이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사, 역사를 조금 아신 분들은 체륜의 후손에서도 힌트가 되었더라고요. 체륜이면은 중국의 후한 때에 종이를 처음 만든 사람이죠. 종이를 발명한 사람이 체륜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게 다 종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도 보니까 무점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게 티끌점이에요. 이지러질 점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티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제 하얗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하얀 종이, 깨끗한 종이, 티끌이 없는 종이. 그래서 결국 소재인 종이를 준 후 이것이 결국 이 점의 저생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물들은 대부분 좀 깨끗하다잖아요. 깨끗하다. 그렇죠? 더럽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종이를 의인화했다라는 거죠. 유일한 오답은 왠지 흰 구슬이 나오다 보니까 얘를 소재인 줄 알고 백옥이라고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하얗다라는 속성에 여러 가지 빗대어 말한 것이지 백옥을 의인화했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름으로 들어본 듯한 대나무를 의인화하면 죽부인전, 엽전을 의인화하면 이미 2년 전 지방직에 나왔던, 이미 3년 전에 지방직에 나왔던 공방전이라고 하는 구멍이 또 뻥 뚫려 있는 우리 상평통보 같은 그런 모습을 엽전이라고 지금 해서 공방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물론 대부분 보면 이제 의인화된 것은 주로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을 때가 있어요. 뭐 대나무는 당연히 지조절개니까 좋은 거고요. 특히 술 같은 거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초의 가전이라고 하는 임춘의 국순전에 의한다면 술의 양면성. 왜냐하면 술은 분위기 좋아 기분 좋게 만들어 하지만 과유불급. 알겠죠? 지나치면 안 돼. 패망할 수 있어. 나를 망하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빗대어 말합니다. 단 이규보의 국선생제는 똑같은 술을 의인화했지만 선생이라는 이름처럼 술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저랑 이론 시간에 바로 이렇게 표로도 했었잖아요. 주요 가전체 작품을 하면서 술을 의인화하는 국순전의 최초, 두 번째 물론 양면성의 악 영향도 나옵니다만 돈을 의인화했던 공방전, 다시 술에다가 긍정적 측면을 부여했던 이규보의 국선생전, 청강사자 현부전의 거물현자, 검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북의 등껍질, 십장생. 그러니까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행동이 정중동, 빠르지도 않아. 거북이는 느릿느릿 가잖아요. 에너지를 최소화해요. 그러면서 딱 필요한 것만 절제되게 행동한다라고 의인화한 겁니다. 거물현자, 거북의 등껍질 꼭 생각하세요. 이제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청강사자 현부전이 뭐를 의인화했냐고 뭐 어떻게 알아요? 이런다고요. 거물현자, 거북의 등껍질. 알겠죠? 대나무의 죽부인전 안 해도 됩니다. 바로 놀랍게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시험 문제를 보면서 아, 우리 학생들하고 했는데도 학생들이 틀렸다 그럼 제대로 안 본 거잖아요. 종이를 의인화했다 벌써 문신으로서의 올바른 삶 이렇게 분명히 표해 있고 이론서에 다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꼼꼼하게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시하전도 고물의 정자에서 지팡이 모양을 지금 떠올린 거잖아요. 우리 한자성어 무식함, 몹시 무식함을 뜻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것을 바로 목불식정이라고 했었잖아요. 왜? 눈 아래 지팡이를 보고도 고물의 정자를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지팡이와 고물의 정자를 연결했던 분수를 알아야 한다. 이런 의인화했던 장르 가전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지식문학이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만 가지고 당황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최소한입니다. 어디까지를 최대한이라고 하느냐. 모르는 것까지는 할 필요 없다. 그러나 아는 건 해야 된다. 제가 표로 정리해드렸고 이 정도는 고려시대 문학의 가전, 국가직 7급에도 활용됩니다. 지방직 9급에도 이미 과거에 나왔었기 때문에 다른 시험들, 특히 군무원, 소방직 이런 지식문학이 아직 살아있는 시험들이라면 충분히 또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가전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정답은 저생전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주로 이규보가 많이 썼고요. 이곡이나 이첨, 석시경함과 같은 문인들도 이렇게 가전을 즐겨서 썼다고 합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문제의도 보도기사인데요. 사실 이것도 외워야 할 것은 아니고요. 보도기사라는 것은 신문이나 아니면은 어떤 TV에서의 언론 보도, 즉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 등과 관련되는데 이것은 또 실용글쓰기라고 하는 우리 시험 유형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다양한 실용문들이 한 30여 가지 실용문들이 있습니다. 기한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소서도 있습니다. 안내문도 있습니다. 보도문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실용문들에 대한 쓰기 방식인데 약간 상식이죠. 근데 의외 오답자가 살짝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다양한 보도기사 중에 마무리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런데 2번을 보면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애매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정치에서 여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여야가 막 엄청 대립을 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느 한쪽이 옳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당은 잘했고 야당은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남북한의 관계라면 우리가 남쪽 입장에서 북한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도할 수는 있지만 대체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느 한쪽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어렵죠. 아니면 사형제도의 찬반 같은 거 이런 것도 논란은 돼요. 100분 토론 같은 데 나와서 서로 막 두 사람들이 주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끝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특히 보도기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의미를 새삼 돌아본다.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의미를 새삼 돌아본다는 건 주로 언제 쓰냐면은 잠시 잊고 있었던 일들. 근데 과거로부터 되게 좀 같이 있던, 뭐 예를 들어 현충일이다 그러면 오늘따라 왠지 그 순국선열들, 헌신했던 그런 장병들 또 군인들 예전에 헌신했던 순국선열들에 대한 의미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잊고 있었던 효의 의미를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무리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잊고 있고 외면했던 것들. 본문과는 상관이 없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넣어보았더니 어떤 것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상반된 양쪽 입장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옳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거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거 신중하게 한다는 것부터가 어떤 걸 판단하기 어려울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무리의 보도기사인데요. 이거는 상식, 뭐 어디에 외웠다, 어디 책에 몇 페이지에 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가볍게 나머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14번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봉산 탈춤이었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봉산 탈춤과 관련한 이론들 중에서는 저랑은 전통극이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탈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원래 시험에서는 옴니버스식 구성 가지고 저랑 많이 했고요.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것이 각 과장이 독립적이다 이렇게 했었죠. 인과관계 없이. 그래서 원래는 전체 7과장이며 그중에 여기에 제시된 교과서이자 수능에는 거의 여기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6과장 양반춤에 관한 이야기. 물론 5과장에 들어있는 뭐 사자춤이라든지 아니면 7과장의 미알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별개 따로따로 떨어지는 각 과장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희화화, 원래 이제 주제 자체를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라고 하거든요. 탈을 썼다는 것부터가 주제가 느껴지죠.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그럼 어떻게 했느냐. 겉으로 대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국가직의 정답이었던 희화화의 골계적이라는 말들까지 해약 풍자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풍자가 있으니까 우스꽝스럽게 나타낸 겁니다. 자, 이제 둘 중에 하나에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거니까. 자, 바로 1번과 3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2번은 눈에 보이죠. 등장한 위치만 보면 되니까 仙님과 서방님이 부채와 장죽을 듣고 춤을 추며 등장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앞부분에서 삼형제가 들고 있으면서 특히 등등을 쓰면서 동작을 같이 하면서 부채를 때리며 등장했으니까 이것은 2번이 여기에 그대로 있었고요. 자, 4번도 방정맞게 굴면서 뭐 얼굴을 부채로 때렸다. 지금 여기 똑같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봉산 탈춤의 기본 패턴이 뭐냐면 이 제담 구조가 반복된다고 말해요. 이 부분에 한해서 그렇지만 제담 구조의 반복이라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쉬 양반 나오신다 이런 양반의 위엄이라고 해요. 제가 해설에도 넣어드리는데 양반의 위엄. 그런데 이제 쉬 양반 나오신다 하면서 겉으로는 뭐 양반이 우리 같으면 선생님 오셨어요 뭐 이러면 왠지 막 띄워주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두 번째 이제 말뚝이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양반은 양반인데 이런 개 같은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을 한 거예요.
특히 우리 숭의 정답으로 언어유희, 계잘량이라는 양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에요. 개가죽 같은 양반, 개다리 밥상 같은 양반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거예요. 언어유희, 동음을 이용한 언어유희 워낙 많이 나온 거죠. 자, 그러자 세 번째 이제 양반이 자기들 욕하는 줄 아니까 호통을 쳤다는 거죠. 양반의 호통이에요. 아니 뭐라고 이놈들아, 아니 나를 지금 너 까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말뚝이가 어떻게 했어요? 변명했다는 거죠. 말뚝이의 변명. 아니에요, 너희들 훌륭한 놈들이라고 이 자식들아, 이런 식으로 이 변명이 진짜 나쁜 의미야, 막 비굴한 의미의 변명이 아니라 이게 결과적으로 변명 자체가 반어적이에요. 풍자예요, 풍자. 그래서 아이 니 똥 굵다고 이것들아, 이렇게 이제 풍자하니까 관객들은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죠. 이걸 원래 한자성어로 말하거든요. 이 변명은 변명인데 면종복배라고 해요. 얼굴 앞에서만 복종하는 채 하지 사실은 배신하는 거죠. 양반을 까는 거예요. 근데도 띠락의 양반들은 안심을 해요. 아 좋다네 이러면서 양반의 안심으로 춤을 추면서 끝납니다. 자, 이 재단 구조가 5개의 단계가 원래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1번에서 양반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말뚝이에게 야단을 쳤다는 게 아니 뭐야 이놈아, 이런 거예요. 야단이 막 눈에 안 보여서 그런 분들이 있나 봐요. 이게 막 화내는 거예요. 야, 뭐 호통치는 거예요. 뭐라고 이놈아, 이렇게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니까 말뚝이가 아니에요, 훌륭하다고요 양반님,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막 복종하는 채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번을 저는 2가지로 봤어요. 자, 말뚝이가 국거리 장단에 맞춰 풍자하는 사설을 늘어놓았다. 물론 국거리 장단에 멈출까 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반을 풍자하는 사설을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사설을 늘어놨냐는 거예요. 말을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문에 의하면 국거리 장단이라는 게 2번 나왔어요. 처음에는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 등장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국거리 장단 이후에서는 말뚝이 뒤를 따라서 자기들끼리 행동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말뚝이가 풍자하는 사설을 늘어놓은 게 아닙니다. 2번째, 자, 여기서도 국거리 장단으로 뭐예요? 모두 춤을 춘다 하고 상황이 종료된 거죠. 모두 춤을 춘다의 이 춤이라는 것을 원래 시험에서는 일시적인 갈등의 해소라고 해요. 갈등의 해소를 하면서 관객들에게는 계속 해악과 풍자를 주는 장면이에요. 이 바보들아 너 욕하는데 즐겁냐? 막 즐거, 에이 양반 좋다네 이러면서 즐거워하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너 욕하는데도 좋냐? 욕하는데 즐겁냐? 이러면서 깔깔거리고 풍자하는 장면일 뿐이지 거듭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풍자하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풍자하는 말은 말뚝의 말이 여기밖에 없어요. 아 계잘량양의 개다리 소반 양반 나오신다 이런 거 했다거나 아니면 말 훌륭한 양반이라고요. 이렇게 결국은 거듭 변명하듯이 말했지만 사실은 나쁜 의미의 변명이 아니에요. 재밌게 하려고 하는 양반을 조롱하는 변명인 거죠. 자, 그렇게는 일종의 풍자의 사설이 있을 수 있으나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서 한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3번.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우리 학생들이 결국 말을 전체로 읽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전체로 봐야 되는데 선생님 국거리 장단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선생님이 풍자하는 말 했잖아요. 이렇게 끊어서 본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는 맞는 것 같지만 전체로 보면은 이것은 틀린 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끊어서 보면 안 돼요. 이건 논리적이라는 독해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국거리 장단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풍자하고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국거리 장단에 맞추어서 풍자하는 말을 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등장할 때 띵띵띵띵 이렇게 장단으로 등장했을 뿐이고 또 마지막에서는 국거리 장단으로 모두 같이 춤을 추면서 일시적인 화해는 진짜 근본적인 갈등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뒤에 또 이런 재단 구조가 반복되고 관객은 아이고 바보야 너 욕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즐겁냐 춤추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2가지 말이 논리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잘 여러분이 개선하고 수정해도 비문학 또는 문학 등에서 이런 말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완전 고난도였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최상위권 학생들은 아니 누가 봐도 국거리 장단하고 지금 거기에서 풍자하는 말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답은 3번이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 이제 국어 자체를 자꾸 글자로만 찾으려고 하는 분들에게서는 약간 함정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는 아까 야단치는 부분 이 부분, 아니 뭐라고 이놈아 이런 부분이 여기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제담 구조가 원래 워낙 대표적인 말뚝이가 나오는 봉산탈춤의 또 주된 시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15번 띄어쓰기로 가봅시다. 자, 역시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고난도, 잘하시는 분도 한 85점 받은 분도 이걸 틀렸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한 두 가지는 보입니다. 첫 번째, 빠른 시일 내, 내가 뭐냐는 거잖아요. 안, 내자인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의존 명사이고 앞에 있는 것이 관용어 역할을 하는 명사, 명사이기 때문에 각 단어는 띄어쓰는 거죠. 우리가 많이 쓰는 얘는 뭐 길 내에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기간 내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면 되겠죠. 이런 게 모두 다 안의 의미이기는 한데요. 길 내에 처리해 주세요. 기간 안에 처리해 주세요. 이거 하죠. 안이나 내나 안 내자니까. 그래서 각각의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고요. 자, 그러면 1번의 오답자가 있었는데요. 해도 너무한다 할 때 해도라는 것은 기본형 하다라는 것을 두 번 쓴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한 것뿐이죠. 해도 우리가 기본형 두 개를 나란히 쓰더라도 가도 끝이 없어 이런 말 하죠. 아, 그럼 가도도 띄겠죠. 이게 단순히 첩어, 퐁당 깡충 삐약 같은 부사가 아니에요. 동사 두 개예요. 동사 두 개. 반복한 것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 단어처럼 붙였을 리는 없다란 말이죠. 해도 너무한다. 가도 끝이 없다. 먹어도 양이 엄청 많다.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다 띄어쓰는 각각의 단어. 자, 3번은 반가운 10대 띄어쓰기에서 했던 대 이야기네요. 지, 뿐, 만큼, 만, 대로 밖에 대수바, 관지고칭 단위 말이죠. 따라서 대가 의존 명사일 때는 것이나 곳으로 쓰이는 것. 지금 여기서는 경우로 쓰였다라는 건데 뒤에 조사 애를 붙여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 대접하는 경우에나 손님 대접하는 것에나 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것으로 여기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경우로 가능하고요. 조사 애를 붙이라고 했어요. 대나, 대도, 대는이라고 말이죠. 연결음이 는데, 니은데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4번 역시 10대 띄어쓰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밖에가 나왔어요. 만약에 in, out을 뜻하는 너, 밖에 나가. 아니면 그것, 밖에는, 그것 이외에는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이외를 뜻할 때는 띄어쓰는 거지만 그 밖에 것, 원래 이런 게 있었어요. 57항에 나와 있는 한글 맞춤법 타이틀이었죠. 하지만 그것 말고 only 나에게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이 자체가 조사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 많이 썼던 것 중에는 할 수밖에 없다. 이 수밖의 형태가 뒤에 반드시 없다와 함께 쓰이는 조사 말이죠. 이때 수는 의존 명사, 밖에가 조사였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수밖의 형태처럼 쓰이는 여기도 전공법 밖에 없다, 오직 전공법뿐이다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조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모두 고쳤습니다. 해도 띄었고요. 대접하는 대나 띄어서 의존 명사, 전공법 밖에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 빠른 시일 내 이거 한번 봐주세요. 시일 내 띈 거 보이죠? 이게 우리 강의 시간에 했네요. 강의 노트에 띄어쓰기 41항부터 50항 중에 기타 편에서 했어요. 기타 편. 그랬더니 기일 내 방금 했던 타이틀 시일 내하고 똑같잖아요. 정답이 우리 강의 노트와 일치합니다. 반면 저녁 내, 마침내 할 때 내는 전미사기 때문에 이때는 붙였어야 되는 것. 기일 내, 시일 내는 의존명사 내임으로 띄었어야 한다. 나머지들도 원래 띄어쓰기 때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 더 기출문제 또는 우리 강의 노트 정말 우리 강의 시간에 했다는 이야기죠. 100% 일치하니까요. 자, 16번 일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라고 하는 1979년 현대 소설이면서 동시에 여류 소설가라고 제가 했어요. 이게 원래 2004년도 수능 영사학번, 이 중에 영사학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로 보아서는 좀 나이가 좀 더 들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2004 수능에도 나와서 기출문제 등에서도 본 적이 있는 그 지문과 여기가 일치해요. 실제 시험에서도 수능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거든요.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라고 표시되는 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1인칭 복수가 나왔으니까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6.25 때 사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가 있었냐면 석탄 공장이 있었고 석탄 공장에서의 바로 철조망 넘어가서 석탄가루 같은 거를 훔쳐서 어디 음식점에 갖다 팔면 아이들이 결국은 살짝 훔쳐왔으니까 양이 많지는 않았을지라도 또 모아두면 돈이 되니까 이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먹을 거 주면서 간식 주면서 야 살짝 더 훔쳐와봐 이렇게 했던 약간의 혼란기 6.25 이후의 혼란기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이런 추억이 있었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마치 수박서리 참외서리처럼 그런 재미로 했었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벌어서 3번과 4번, 부정형 문제일수록 3번과 4번을 우선으로 보았더니 지문에서는 물론 선지에서는 아이들이 넘을 수 없는 철조망. 그럼 넘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아니, 못 넘어가니까 엄청난 장애물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을 깨금 발로 뛰어넘었다고 했어요. 철조망이 낮으니까 한 발은 딛고 한 발은 발 들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죠. 이게 철조망이 낮았던 거예요. 선로 주변이라서 보통 오지 않아요. 애들이니까 체구도 작고 그러니까 막 깊이 다니면서 철조망을 넘어가서 석탄가루를 훔쳐오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에서 일종의 자신들의 간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높은 철조망이 아닙니다. 요거 하나죠. 요거 하나. 철조망 이야기 찾아야 되고요. 찾아서 표시하셔야 됩니다.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정도를 흔적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3번. 부정형은 3, 4번 제가 항상 먼저 보라고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 하나 고쳤네요. 아이들이 넘을 수 있는 낮은 철조망 말이죠. 자, 반면 나머지는 다 지문에 있습니다. 철길 때문에 도시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여기 앞쪽에 있죠. 첫 문장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제분 공장이 철로 건너에는 저탄장이 그래서 그렇게 석탄가루 같은 게 이제 있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간이 음식점이 먹을 거와 바꾸어서 먹을거리가 되었던 음식점이 있었다도 지문에 모두 다 있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3, 4번 높은 철조망이냐 낮은 철조망이냐 이 두 가지만 구별하면 되겠네요.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라는 소설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성장 소설입니다. 어린 소녀가 나예요. 어린 소녀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맨날 배불렀다가 아이 동생 태어나고 처음에는 기쁘고 반갑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 10개월 동안 고생하는 걸 보니까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같은 여자로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정신적 그러면서 육체적 성장을 하는 일종의 성장 소설이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원래 소재로 했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문은 지문인데 내용이 뭐와 관련돼요? 시사와 관련이 되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 관련이 된 시사적 지문이에요. 시사.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여러분이 뉴스도 보고 신문도 읽고 뭐 인터넷 기사도 찾아보고 해야 될 수 있으나 수험생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항상 바이러스 나올 때마다 저는 창궐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휘로 많이 써드렸어요. 미칠 창자 또는 미쳐 날뛸 궐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바이러스 자체가 창궐하다라는 단어 말이죠. 몹쓸 병이나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진짜 전 세계의 일종의 팬데믹을 선언했다 이런 말처럼 그것조차도 결국은 대유행을 지금 선언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2020년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폐렴 이야기,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로빈 쿡의 소설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DNA라든지 미필적 고의라든지 이런 굉장히 유명하고 재밌는 의학 스릴러를 저도 좋아했는데 책으로 자, 이제 의미를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계절 독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된다는 거죠.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강도로 돌변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었다는 것이 디귿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바이러스도 있고 폐렴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물론 예전에는 엄청 치명적이었지만 지금은 폐렴 고치거든요. 근데 지나칠 정도로 대응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되고 문제가 되었다라는 게 글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치를 보니까 다 조금씩 바뀌었어요. 원래 기억에 좀도둑에 해당하는 것이 계절 독감이었고요. 별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몽둥이를 들고 맞서 싸우다 보니까 과민 반응한 면역계가 있다 보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다 보니까 결국 바이러스가 설사 승리했을지라도 승리의 대가는 비싸다. 왜? 바이러스도 죽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내용에 의하면 1, 2번이 지금 바뀐 거죠.
4번은 새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바이러스와 관련된 비문학 지문이었는데 비문학 지문의 근거가 시사적인 것이었다. 그래도 now and here, 지금 이 순간에 그때그때 일어난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지문의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선거와 관련된 이것은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20년의 상황들이 이렇게 시사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18번 순서 문제 좀 아쉽게 오답자들이 있었습니다. 완전 고난도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또 순서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힌트 3가지만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기억 아니면 리을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물론 맨 끝에도 우리가 나름은 살펴보기는 했지만 맨 끝에는 힌트가 없어요. 기억, 리을, 디귿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은 길이 보라고 했습니다. 길이. 짧은 것부터 그 다음에 긴 걸로. 그랬더니 기억은 짧고요. 리을은 한참 길잖아요. 그러면 기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답은 1번과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도입이잖아요. 이 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뭐 높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170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입이지만, 자, 이제 도입 부분에 뭘 봐야 된다고요? 그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앞 문단의 서술어가 다음 문단의 주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에 A가 있으면 바로 A로 따라가자고 했어요. 따라가자. 다시 B가 있으면 B로 따라가야죠. 앞 문단의 서술어는 다음 문단의 주어 또는 앞 문장의 서술어는 다음 문장의 주어 이렇게 꼬리와 머리가 만나는 연쇄법.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러면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런 연쇄적 흐름을 제가 보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기억 뒤에 평균 소득 높아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평균 소득 높아가 공교롭게 똑같이 여기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꼬리와 머리가 이어갔죠. 기억과 디귿으로 이어간 순간 정답은 이미 나온 거예요. 기억과 디귿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1번이에요. 하지만 이제 더 가야죠. 이것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또 가봅시다. 뭐 자신감, 소득 증가 이어지고 그래서 풍요로움, 소득 증가니까 또 꼬리 머리로 가도 되겠죠. 자신감, 풍요로움 이렇게 했어요. 뭐 이런 수출 덕분이었어요. 이런 게 장점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 리을로 가도 그래서 계속 좋았어요. 경제 성장한 이유에 대한 것. 그래서 그러한 덕분과 이유까지 그러한 배경, 이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갑니다. 이 원인과 관련된 때문이거든요. 이 어떤 까닭이 뭐냐 이거니까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딱 하나 반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풍요롭고 좋았다는 말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진짜로 특별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막 만족하고 풍요로울 줄 알았고 잘 될 줄 알았어요. 이것이 확대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 인비저블 핸드,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 작은 정부 다 같은 거죠. 자유방임주의. 그래서 결국 뭐 대충 풍요로우니까 잘 살 줄 알았더니 독과점, 개인의 이기심 이런 게 생겨서 결국 1929년 대공황을 맞게 된 역사적 흐름과 관련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러나로서 전환이 되는 니은까지를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은 A요. 그러나 니은 부분에 와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B로 이어지게 돼요. 앞으로는 아마 더 니은 뒤에는 계속 B 이야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파괴됐어요. 고갈됐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자, 이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에서의 2가지, 우리는 뭐 3가지까지도 살피라고 했습니다. 먼저 있는 것, 맨 마지막에 있는 것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자, 2번째, 길이 보라고 했어요. 짧은 것, 긴 것.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도 대체로 일반화, 구체화의 구성이 그렇게 되고요. 3번째, 연쇄법 특히 강조했습니다. 꼬리와 머리가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19번입니다. 이제 추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결국 추론이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기는 하지만 간접적 일치라고 이야기했어요. 눈에 직접 있다라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간접적 일치.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일치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제가 항상 씁니다. 자, 지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했느냐 안 했냐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자, 이 자체가 결국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지문의 첫 번째 단락, 사실 거의 첫 문장에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것을 용어로는 확증 편향이라고 했어요.
원래 우리가 한자로 치우칠 편자 아시잖아요.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편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 편중, 편견, 불편부당할 때 쓰는, 불편부당은 좋은 거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치우치면 안 되는 거, 무리를 이루지 않는 게 불편부당인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좋은 거죠. 주로 어디서 그랬다고 해서요? 선거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후보자 지지할 때, 당이나 지지할 때 확증 편향이 나타난대요. 자기 당에 어울리고 자기 당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하고 뭔가 신념에 잘 맞아들인 정보는 엄청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레기네, 가짜 뉴스네,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이런 게 다 유튜버들이 막 왜곡하고 이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자기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대인 것에 대해서는 좋은 거는 튕겨내고 나쁜 건 받아들인대요. 편향이라고, 편향.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확증 편향입니다. 또 갔어요. 자신의 믿음이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자기 정보를 강화하기 위해. 오히려 상대방의 것은 나쁜 건 받아들이고 좋은 건 튕겨내는 자기의 어떤 지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강화하려는 심리를 말하는 심리학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단순히 새로운 정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나 말도 안 되지만 심리적 불안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심리적 불안이라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히려 확실하게 자기의 것을 왜곡하지만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심적으로 불안해요. 우리가 초조해요. 막 떨려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미 이런 내용 자체에 대해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어떤 정보라고 했죠?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냐 아니냐. 아니면은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냐 아니냐 이랬던 거죠. 그냥 뉴 정보, 새로운 정보, 새로운 인포메이션,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번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 1, 2번이 똑같은 이야기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죠.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확증 편향이에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럼요. 무시하거나 막 받아들이고 했으니까. 자, 3번도 그런 것이 결국은 넓게 보면은 다 확증 편향이죠. 지지자들의 말만 듣고 신념을 강화하려는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마지막까지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 심리학적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이야기와 관련이 되어 있었고요. 4번은 지문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지문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정보라는 단어만 있을 뿐이죠. 심리적 불안이라는 것은 아예 관련이 없죠.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심리적 불안은 아니잖아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입니다. 역시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시간대인데요. 자, 문제에서는 행위의 주체라고 했어요. 사실 원래 내용은 이것이 주몽신화잖아요. 그래서 장르상으로는 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주체니까 어떤 문학에 대한 내용은 크게 알 필요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고구려의 건국신화, 난생설화와 관련이 되는 활 잘 쏘는 주몽의 이야기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주체라고 하는 것은 누가잖아요. 누가, 누구. 우리 높임법에 의하면 주체 선어말 어미 깨서, 시, 이가 이런 거 할 때 누가, 누구 이런 걸 주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랬더니 이제 주체만 동그라미 쳐봅시다. 몸을 피하더니 누가, 유화가 그랬다는 거죠. 가두었는데 가두었지만 결국은 방 안에 있어도 햇빛이 계속 따라왔다는 거예요. 몸을 피하더라도 유화가. 자, 두 번째 내다 버리게 했어요. 누가? 왕이, 금화왕이 버리게 했어요. 이런 거. 자,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어요. 알고 보니 그게 바로 주몽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일지가 없애지 않는다면 누가? 금화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 왕에게 말하기를 임금님이시여 주몽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없앱시다. 뭐 이거는 그 아들들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냥 왕에게 하는 말이니까 왕께서 없애주세요. 이렇게 한 거고. 자, 말을 먹여서 살찌게 하는 거 주몽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었잖아요. 오히려 좋은 말은 먹이지 않은 거예요.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려고 마치 천리마처럼 말이죠. 그래서 결국 주몽의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었네요. 디귿과 비읍, 바로 정답이 3번이 되었습니다. 만약 선지의 왕에 해당하는 두 가지가 있었다면, 즉 아까 내다 버리게 한 니은과 없애야 하는 미음, 니은, 미음이 있었으면 또 답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관계 두 가지의 이제 선지가 없었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리을도 생각해 보면 마을에서는, 나라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이름을 불렀대요. 그것은 보편적 이야기, 활을 잘 쏘는 사람이지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기에 주몽 자체는 좀 아니에요. 그냥 나라에서 이름이 나오기를 활을 잘 쏘는 사람을 그냥 주몽이라고 아무에게나 불렀나 봐. 활 잘 쏘면 주몽. 근데 진짜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활을 잘 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몽이라고 해서 이게 왕이 됐다는 것은 구체적인 주몽이냐, 일반적인 활 잘 쏘는 사람이냐는 좀 달라요. 그래서 리을은 주몽 개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나라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 그냥 활을 잘 쏘는 사람은 주몽이라고 불렀다. 그냥 이 정도의 이야기이므로 실체적인 주몽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몽을 뜻하는 주체냐, 아니면 여기 등장인물은 유화냐, 금어왕이냐, 아니면 그 7 아들들이냐, 이제 이렇게 하는 주체들을 구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 안에 풀었다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출 해설을 마무리하고, 거듭 이야기했지만 기출이라는 말은 이미 나올 줄, 이미 나온 거죠. 이 기출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현명한 대응은 무엇인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비할 것이라는 것은 한 문제 한 문제를 우리가 꼼꼼히 풀어보았기 때문에 어디가 약한지, 문법인지 어휘인지 한자인지 비문학인지 문학인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문제 유형에 맞는 선지 읽기를 잘하라고 했어요. 아까 봉산탈춤이 그런 거예요. 봉산탈춤을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문장을 읽었는데 논리적으로 읽었느냐, 아니면 단편적으로 끊어서 읽은 다음에 그냥 찾으려고만 했었느냐, 이런 문장 속의 논리, 이건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고 스스로 이게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추론 문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객관화하고 얼마나 지문에 대응을 시키냐, 이런 게 금방 2문제, 3문제 올라가요, 여러분. 지식도 있지만 요령도 있다. 그 요령을 저와 같이 문제 풀면서 제가 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험이 끝나면 대부분 아쉽고 안타깝고 막 정말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하루면 충분하다. 하루 방황하면 충분하다. 방황은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해야 한다.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 어렵다. 방황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다. 방황은 이미 했고요. 지금부터 딱 하루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정말 단단하게 여미고 조이고 우리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항상 뭐 시험이라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요거 하나 때문에 올인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므로 정말 시험 준비하느라고 애쓰셨고 또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이 시험을 통해서 또 다른 시험들에 도전하시는 분들 또한 성공하시기를,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0년 6월 13일 지방직 서울시 통합시험이었습니다. 국어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했었어요.